조상훈의 뉴스 픽. 지난 대선 부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재단 시국미사에서 나온 일부 발언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요일 뉴스피드 정승조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대치정국을 풀기 위한 회담을 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일제미화 논란에 대한 자신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 총리의 유감 표명 후 일제가 침략한 것인가 진출한 것인가라고 묻자 침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고발 사실을 전하며 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재직 시절인 2009년 미성년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바 있다며 문 후보자의 사적 불법적인 법인카드 사용은 장관 자격 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800여 건의 수정보완을 공고했는데 상당수는 반영됐고 60여 건이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7종 교과서에서 65건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면서 수정 명령을 끝내 거부하면 발행정지나 검정 합격 취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각종 비리와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은 국민은행의 검사역을 급파했습니다. 이들 검사역은 보증부 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 횡령 사건까지 특별검사하며 도쿄지점 비자금 특검까지 합치면 사상 최대인 10명이 투입됩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 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재단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4,000달러로 예상된다. 이게 사상 최대치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액수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제와는 좀 괴리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다들 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 총소득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이 24,04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2007년에 2만 달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2008년과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2만 달러를 회복한 이후에 올해 이제 2만 4천 달러를 이렇게 넘으면서 한 6%가량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 폭이 좀 컸었고요. 예. 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국민 총생산을 달러로 환율을 변환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조금 더 커진 면이 있고요. 또 인구가 5,022만 명으로 그 지난해보다 0.43% 정도, 그러니까 약간만 늘어나는데 그쳐서 이제 분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1인당 소득이 증가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앞에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또 뭐 GDP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어떤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국민소득이란 건 GDP를 그냥 인구수로 나눈 어떤 평균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실제 그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겪는 어떤 체감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동등하게 어떤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또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대다수로 많아진다라는 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양극화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또 같은데요.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소득 양극화 지표로 많이 쓰여지는 소득 5분위 배율, 5분위의 가처분 소득을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5분위라는 건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 상위 20%고 1분위라는 건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를 말합니다. 예. 어쨌든 이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과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의 차이가 올해 들어서 이제 5배를 넘어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 하위 20%에서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부채로 계속해서 메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양적 성장, 그러니까 GDP라든지 국민소득이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어떤 숫자의 양적 성장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질적인 소득 성장에 더 신경을 써야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1인당 국민소득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계속 3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2만 달러에 이게 머무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일본 같은 경우에 몇 년 걸렸고 선진국들은 평균 정도로 몇 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긴 거 아니냐라는 조바심을 내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언제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는 만큼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그 다른 뉴스에서 보면 소상공인들 중에 5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현재 벌어들인 소득으로만 살 수 없다 보니까 미래 소득으로 남겨놓아야 되는 소득까지도 다 현재 땡겨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땡겨 쓰고 있는데도 풍족한 게 아니라 그걸로도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경제가 힘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계층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경제 성장은 더욱더 하기가 힘들어지는 어떤 악순환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정부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유럽권의 실질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로 국가들 지금 재정위기 겪은 지 몇 년째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뉴스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적인 그 수치를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발표된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에서는 이 유럽권의 실질 GDP 성장률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럽권의 실질 GDP 성장률이 다시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유럽권 17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기 대비로 이제 연환산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0.4% 정도로 2분기에 1.1%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 그 마이너스 0.4%로 2012년도서부터 7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 이렇게 성장했던 것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조금 작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유럽권과는 달리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로 연환산치 3.2%, 전년 동기 대비는 1.5%의 성장률을 보여서 올 들어 이제 경기 회복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각 나라별로 간단히 조금씩만 살펴보면요. 먼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말을 기점으로 이제 바닥권에 도달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서부터 수출입 모두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 수출입이 독일 경제 회복을 주도해 왔었는데 2011년도서부터는 그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0%대 성장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나마 반등되는 기미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2년도부터 계속 제로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점차 이제 바닥권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와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들어서부터 경기 후퇴가 점점 멈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5위권의 네덜란드 역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2012년도서부터 경기 후퇴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올 들어서부터 점차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이미 파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3% 그 성장을 해서 여전히 심각한 경기 후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올 연말에 구제금융이 종료되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서부터 경기 후퇴가 계속되다가 올 들어서부터 이제 점차 좀 경기 후퇴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에 이 구제금융이 종료되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로 경제 위기에 빠졌다가 2011년도에 다시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2012년도부터는 다시 또 경기 후퇴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럽권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채무위기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고 바닥권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유럽 경제가 바닥을 찍고 점차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다소 반등은 하고는 있지만 고정 자본 투자 지출이 대부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수출입도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등이 재정 긴축을 완화하면서 유로권의 정부 채무 비율이 현재 90%를 훌쩍 넘어서고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경제 파탄 위험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를 이탈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유로권에 좀 붙잡아둔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로권이 그 어떤 좀 바닥권에 이렇게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처럼 L자형 장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세 번째 소식 짧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월가에서 닷컴버블 재현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기업들을 좀 겨냥한 얘기인가요? 이게 최근에 보면 IT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아니지만 2011년도, 12년도 애플과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 한번 이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 논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말서부터 갑자기 급락해서 올 들어서도 이제 이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품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아마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트위터 관련해서 얘기 드렸었는데, 예.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고, 적자에서도 아직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도 좀 힘든 면이 있는데, 지금 이번 달 7일에 상장이 됐는데 벌써 60%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스냅챗이라는 기업, 채팅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전에 한 7천만 달러였는데 현재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 만에 이 가치가 40억 달러로 뛰어서 거의 6배가량 뛰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올랐네요. 네. 예. 핀터레스트나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전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2배가량 급등을 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매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월가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1999년에 닷컴 버블이 발생했을 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IT 주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이게 신호가 아니냐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IT 주가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변을 하면서 이 매출이 없다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역시도 99년 현상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권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 주말이었죠.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금요일에 미사가 있었고 파장이 주말 내내 계속됐는데요. 이게 좀 쟁점화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말씀하셨던 전주교구의 시국 미사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시국미사였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박창신 원로신부가 시국미사 강론을 하면서 강론 마지막 부분에 염청도와 천안함 그리고 NLL과 관련한 일부 발언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고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정홍원 총리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다.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박창진 신부를 거의 종북주의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구체적인 발언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 발언자들이 일제히 그런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초 시국미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 몇 가지 얘기로 나온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권의 반응을 보면 어쨌든 시국미사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공식적인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연평도 또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북침 또 NLL 인재 이런 부분들만을 지금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건데 이를 두고 사실상 종북몰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120만 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실상 좀 궁지에 몰렸었는데 뭐 사대단 이번 시국미사가 우리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큰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런 쪽으로 좀 여론을 몰아가겠다. 뭐 새누리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뭐 야당은 어떤 입장일지 짐작이 됩니다만은 좀 어정쩡한 자세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의구현 사제든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의 본질이 그냥 대선 때 있었던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특검 도입을 거듭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성직자가 현실 정치를 거론해야 하는 이 작금의 상황은 나라가 대단히 불행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뼈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정병원 원내대표도 종교인의 정치 관여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까지 나서야 할 만큼 사태를 악화시키고 불법을 방치한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특검, 특위 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만이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동시에 민주정부 10년간 NLL을 한치의 빈틈없이 사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도발이다. 그저께 전병헌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창신 신부의 강론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는 분명한 선긋기를 하는 그런 발언들도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권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단호하게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국무총리든 아니면 새누리당 쪽에서 이 종북몰이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문란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서 보수 지지층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권이 뭐 22일 날 당일 또 23일 날 토요일 어제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이렇게 사실 매일같이 지금 뭐 공세의 수위가 지금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권은 이 사안에 색깔을 입혀서 본격적으로 부각시키겠다. 뭐 이런 전략을 뭐 확고히 갖추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그 민주당이 네. 먼저 제안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을 해서 만나긴 했는데요. 뭐 대체로 예상이 됐던 것처럼 뭐 별다른 성과는 없이 뭐 끝났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후 2시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특검 도입 문제 이것 때문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김한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4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검, 특위 또 그 책임자 처벌 이 3가지 의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황우여 대표가 뭐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회동은 앞서 시작되기도 전부터 뭐 별다른 성과는 없을 거다 오늘은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비서실장과 대변인까지 모두 참여를 안 하고요. 당 대표 딱 2사람만 단독으로 만났는데 이게 결국은 탐색전의 성격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예. 게다가 이제 그 2시에 회동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미 특검 수용 불가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당론으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황우여 대표가 그동안 여권에서 조건부 특검, 그러니까 일단 검찰 수사하고 믿으냐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거를 새누리당이 밝히는 이런 수준에서 좀 여야 합의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일부 나오긴 했는데,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관계에 조금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김한길 대표가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고, 새누리당 쪽에서 받긴 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오전부터 황우여 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그 친박계 핵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이제 황우여 대표의 제안이 별 좀 힘을 갖지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대체로 이제 예상대로 된 거고요. 어쨌든 오늘 회동을 통해서 황우여 대표가 3, 4일 내에 답변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로 이제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요, 내일부터 결산 심사가 재개되니까 여권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 이런 좀 생각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지 않아도 좀 힘 없는 대표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황우여 대표 입장만 좀 곤란해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역사 교과서 편향성 문제 두고 야당 의원들이 또 한번 퇴장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을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학사 교과서 문제, 야당 의원들은 우편향성을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교학사 이외에 나머지 7종 교과서는 좌편향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면서 맞섰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정홍원 총리 답변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미국의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왜 저 답변을 못했을까 싶은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그 교학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두고 일본의 진출이냐 침략이냐, 일제 강점기의 쌀 수출이냐 수탈이냐, 또 일본의 조선 의병 소탕이냐 학살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교학사 교과서에 진출로 돼 있고 쌀 수출로 돼 있고 조선 의병 소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정홍원 총리의 답변은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게 대한민국 총리 맞느냐, 일본 총리 아니냐, 친일 총리 물러가라, 이런 야유가 쏟아졌고요. 결국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는데, 예. 오후에 이제 회의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강창희 국회의장이 성실한 답변을 주문하니까 정홍원 총리가 충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고 재개가 됐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이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한 청와대의 지침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사이에 물어봤을 수도 있겠고요. 예.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최근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 두 사람이 화제였습니다. 네,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 미사에서 강론을 했던 박창신 신부였고요. 또 한 사람은 애비나 딸이나 트윗글로 박근혜 대통령 분열을 겨냥한 시사평론가 김용민 PD였습니다. 그중에 한 분 시사평론가 김용민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그 노종면의 뉴스바에서 짤막하게 관련 언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제가 해당 트윗을 보니까 23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예. 8시 26분, 8시 30분경이었던데 네. 이게 동대구발 서울행 KTX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훈 앵커께서는 18호 차에 타셨고 저는 15호 차에서 그런 막말을 했습니다. 예.
말을 한 건 아니죠. 막글을 올렸습니다. 예. 오늘 뭐 뉴스 다 보셨겠지만 그 박창신 신부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민 PD의 트윗과 관련해서는 뭐 언론 보도 외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좀 대응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저에 대해서 걸 게 뭐가 있나요, 도대체? 아니 이제 합정동이라도 좀 몰려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의외로 좀 조용하더라고요. 예, 여기 저 일방통행로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또 공간도 좁아서 아우라가 좀 나오지 않습니다. 시위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이게 타고 올라오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간 그렇습니다. 뭐 박창신 신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뭐 국가보안법을 걸어서 고발을 한 모양이죠. 예. 저는 걸려야 걸 법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군인이라면은 상관 모욕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요. 뭐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로서 상관이기 때문에 전에 한번 그 한 군인이 현역 대의였던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또 이제 상관 모욕죄로 재판정이 서기도 했는데 말이죠. 저에 대해서 걸려야 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총선 때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국가가 징수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월급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 이 어마어마한 범죄보다도 제 발언이 더 크게 보도가 되고 뭐 같은 사회 악인양 이렇게 매도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이 나라의 병든 언론의 실체를 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 특별히 그 박근혜 대통령 쪽이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쪽에서도 어떤 반응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사람의 도리, 이 사람의 도리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제가 또 뭐라고 대응을 했냐면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이런 어마어마한 전대미문의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한 당신들은 국민의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되물었죠.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뭐 답이 안 올 것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뭘 걸었던 거는 뭐 제가 또 어마어마한 무슨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위 그 자기들에게 먹히는 소구층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층들에게 막말 김용민을 앞세워 가지고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김용민이 간다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렇게 지금 수세에 몰린 국면 이런 국면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금 나타낸 것이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김용민 막말로 그 전대미문의 어마어마한 불법 총체적 부정선거가 과연 뭐 가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얼마나 지금 막다른 코너에 몰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물론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예. 오늘 뭐 대부분의 매체들 주말 사이에 뭐 인터넷 매체들 또 마찬가지였고요. 예. 해당 트윗 글을 막말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말 아닙니다. 예. 일단은 글이고요, 말이 아니라. 예.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일단 도대체 제 말에 무슨 비속어가 있습니까? 비속어가 섞여야 막말입니다. 아비와 딸? 이게 뭐가 막말이에요, 이게? 이걸 막말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이 마인드에 기초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말 갖고 시비를 걸길래, 작물 애비와 따님.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거든요. 예. 그것도 막말이랍니다. 세계일보 보니까. 아니, 딸이 아니라 따님이라고 격상을 시켰는데 이것도 막말이래요. 그거 어떻게,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니들한테 그렇게 비춰진 게 막말이니 어쩌냐. 전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예. 과거 일입니다만은 네. 그 트윗 글 때문에 이제 모욕죄로 기소돼서 재판도 받으시고 예. 벌금 100만 원 선고받고 지금 항소하셨죠? 11월 말인가 12월 총가가 아마 선고일 겁니다. 이제 2심. 예. 참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 여성, 판사 여성, 게다가 변호사까지 여성. 이 세 분이 법정에서 제가 했던 말 갖고 이제 시시비비가 붙는데 참 제가 민망하더군요. 예. 이 뭐 가림막을 할 수도 없고 예. 입을 막고 증언을 할 수도 없고요. 네. 예. 하여튼 잘 아시겠습니다. 부디 뭐 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저는 어떤 논리를 폈냐면요. 그 글을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건 사람, 그 사람은 전부터도 낙검수가 무슨 음란 문화를 유포한다 이런 식의 그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가 만들지도 않은 낙검수닷컴이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예. 거기에 어떤 배너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 배너를 클릭하면은 웹하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웹하드를 뒤져보니까 음란물이 나왔다. 따라서 낙검수가 음란 문화를 확산시킨다. 뭐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유쾌하게 제식의 대응을 한 거죠. 부디 뭐 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시비가 걸려서 지금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있는데 여하간 막말이라고 막말 지명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든 말든 예. 예, 다른 분 얘기입니다만 오늘 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 사재단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예. 입장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사평론가이시기도 하니까 네. 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권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님 한 분의 강론 발언 갖고 그리고 이미 정치인도 아니고 자연인이 돼버려서 추억의 인물이 돼버린 김용민의 이 한마디 갖고 지금 이걸로 어떻게든 전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국면 전환을 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 보거든요. 좀 안타깝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무슨 박정진 신부하고 김용민이가 무슨 나라를 결단낼 힘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온갖 시각과 또 관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베의 쓰레기 같은 그런 말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식인들의 아주 올곧은 말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말들이 이제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반사회적이거나 부도덕한 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탄이 가해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04년에 제가 했던 막말은 비난받아 마땅한 내용들이고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분열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예. 박정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국민총화. 이 국민총화, 국민 간의 단결 통합 이런 것들은 사실 일제 때부터 이어져 온 전체주의적 논리였거든요.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것들은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런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배제하겠다. 이런 의도거든요. 예.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아주 정말 극언에 해당하는 말이고 이거야말로 막말이다. 비단 비속어만이 이 막말이겠느냐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이야말로 진정한 막말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2시간 전에 제가 올린 트윗을 한번 봤습니다. 예. 정홍원 총리 교학사의 친일 역사 교과서에 대한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질문지를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예. 빈말이 아닐 겁니다. 그보다 높은 어떤 분은 수첩 없으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가만 어떤 분도 막말이 되려나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하루에 트윗 몇 개나 올리십니까? 이 질문은 이제 이렇게 쓸데없는 트윗을 많이 올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좀 특수 기간을 맞아서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업무가 바빠서 그러니까요. 자주는 안 올립니다. 근데 어제 오늘 하여간 제 말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또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가 몇 마디를 썼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따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의 따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막말이라고 하니 이번엔 어떤 분이라는 표현도 막말이 되려나 하고 지금
제가 뭐 글만 올리면 다 막말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런 언론들을 좀 풍자하는 차원에서 글을 썼던 겁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또 쓰는 것들이 대체로 페이스북에 쓰는데 이 페이스북이 트윗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트윗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예. 이번 질문은 좀 거슬릴 수도 있겠는데요. 예. 트윗 프로필을 보니까 예. 국정원 120만 플러스 군 2,300만 트윗은 예. 뉴스에서 소개되지 않지만 예. 내 트윗은 한 개로도 방송사 톱뉴스 청와대 새누리당 대변인 반응을 자아낸다. 최강의 파워 트위터리안입니다. 잘 보시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반응 노리고 혹시 튀는 트윗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누가 지적을 합니까? 예. 제가 지적합니다. 예. 아니 이 말 자체에 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데 아니 국정원 국민으로부터 월급 받고 그 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 개입하는 차원에서 올린 트윗이 120개 또 연관된 트윗이 120개 군은 또 2,300만 트윗 120만 개. 예. 국정원이 120만, 예. 군은 2,300만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트윗이 올라갔는데 이런 건 뉴스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연인인 추억의 인물인 김용민이가 글 하나 올렸다고 이게 무슨 시끌벅적 방송 뉴스에 톱으로 나오고 말이죠. 이게 이럴 사안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이거를 정석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제가 최강의 파워 트위터리안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주말하고 일요일에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네. 좋은 뉴스 소재를 하나 제공한 거죠. 그런 건가요? 기자들에게는. 자, 근데 국정원 120만, 군 2,300만 트윗은요. 이거는 한 달을 갈 사안입니다. 한 달이 뭡니까? 정권의 그런 안위가 이거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런 것들은 보도가 되질 않습니다. 김용민 트윗 한 개보다도 이게 못한 뉴스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트윗의 프로필은 그런 의미고요. 네,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TV조선 채널A 제외하고 네. 어느 매체든 출연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히셨는데 네. 저희 제안 말고 다른 매체 출연 제안 받으신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채널A입니다. 채널A 네. 거절하셨습니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거절했죠. 채널A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여간 고맙다는 말은 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어떤 방송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 놓고는 아주 평론가 불러다 놓고 막 그렇게, 하여튼, 저를 줄창 씹어대더군요. 예, 참, 측은하기 이럴 데 없고요. 아니, 당사자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그게 정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출연료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준다? 기본적으로 이 방송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부분만 도려내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지요. 이거야말로 정파적이고, 오염된 저널리즘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언론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윗 관련 그런 보도를 보니까, 예, 김용민 PD를 여전히 낙검수 멤버 출신, 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은 헷갈렸는지 감옥에 갔다 와는 표현도 했다가 정정하기도 하고. 우리 김태흠, 예. 새누리당 원내 수석 대변인, 원내 대변인. 예. 이 양반은 무슨 감옥에 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 정봉주 의원하고 저를 헷갈렸고요.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사설에서는 김용민이 선거 와중에 막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건 있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위 사실이죠. 이것도 제가 적절한 시점에 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매일경제는 막말 파문이 터진 다음에 김용민이 낙검수 멤버에서 하차했다.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짓거리고 다니는 이런 신문들. 아니 최소한 남을 비난하려면은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보고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참 부끄럽게 이럴 데 없습니다. 여전히 그 낙검수에 대한 좀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낙검수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예. 이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건 저도 단언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건 간에 박근혜 정권의 본격적인 내리막길이 이어질 때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된다면 그 시점은 아마 박근혜 정권의 확실한 내리막길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시점이 그 시점일 것이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륜, 비리 의혹에 휘말린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어제도 주일 설교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14일 최측근이었던 장로들의 폭로 기자회견을 의식한 듯 이런 언급을 했다는 점. 사람들은 소설을 좋아합니다. 소설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을 적어가지고서 읽게 하는데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적어서 읽으라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소설 적은 것을 읽어봅니다. 자기들은 나의 괴로움을 가하겠다고 소설을 적었는데 소설도 어느 정도 소설을 적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로 적으면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과 소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반사적으로 등장하는 비유, 바로 북한. 북한에서 선진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을 보면 소설이죠. 북한이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소설을 적어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보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고 시작한 말, 이제는 진리를 운운하고 성경을 끌어들이는데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소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을 소설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은 나를 비판하지 않으면 축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전형적인 순복음 레퍼토리. 홍해에 장사신해 버리고 가나안으로 향한 새로운 마음과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 영적인 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홍해수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새말을 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성공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천국이 내 것이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말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의 어제 이 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축복 못 받습니다. 그것은 개똥소설입니다. 네. 오늘 라면 앙케이트는 좀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의견 올려주신 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조아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미사 가졌었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수단체가 규탄 집회를 열심히 열고 있죠. 네. 어버이연합이 대표적이고 고엽제 전후에 그리고 대학생들의 모임인 북한 인권단체 등이 사제단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서울 명동성당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한 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미사에 참석했던 신자 2,000여 명이 대피를 했고 폭발물 제거를 위한 경찰 병력 50여 명이 투입돼서 긴급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명동성당 앞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약 2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사제단에 대해 사죄를 요구했고요. 이들은 사제단을 겨냥해 이성을 잃은 망국적 행동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국민을 살해한 북한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나선 정의구현 사제단은 김정은교의 맹종교이자 하수인이 아닐 수 없다며 정의구현 사제단의 강론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민중혁명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들은 사제의 옷은 입었지만 사실상 사제가 아닌 적화 통일을 넘보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아로 조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대학생들의 집회도 있었다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네, 같은 날 오후에 북한 인권단체 등 5개 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특히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재단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을 전면 부정한다고 꼬투리를 잡았고요. 이들은 종교와 정치가 상호작용하는 순간 종교는 순기능을 잃고 타락한다며 신의 사명을 받드는 종교인인지 의심스럽고 무지와 폭언이 종교인의 입에서 나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예. 뭐 주말과 어제만 있었던 게 아닌가 오늘도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죠? 네, 보수단체들은 오늘도 그 명동성당 앞에서 오후 2시 반부터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군산 수송동 성당 앞에서는 고엽제 전우회 전우회와 그 보수단체 인사 등이 규탄 시위를 열었고요. 군산에서 일부 회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성당 앞에 붙여진 불법 선거 규탄, 대통령 퇴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떼어내려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서 이 일대가 30여 분간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지도사제 및 발기인들은 이제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명동성당 입구에서 종북사제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는데 이날 좀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수단체들은 이렇게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천주교에 이어서 개신교 그리고 불교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그럼 묻는 이런 규탄 움직임이 있죠. 네, 지난 22일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재단 대표들의 시국 미사가 현재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불교계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 움직임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신교 성직자 모임인 목회자정의 평화협의회는 12월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서울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금식기도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목정평 삼잉의장인 정태효 목사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 목사는 사재단뿐만 아니라 불교 쪽과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고 원불교 쪽과도 그렇다며 어디든 이 일에 동참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정평뿐만 아니라 평신도 단체인 정의평화기독인연대도 12월 첫째 주 시국 기도회를 주최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예수 살기 등도 공동행동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불교계의 실천불교 전국승가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8일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가회는 이날 스님 1000여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7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지난 대선 부정 규탄하는 움직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 영국에서 촛불 집회 있었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부정선거 규탄하는 촛불 집회 열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오후 2시 반에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는 부정선거 규탄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캐나다 한인 일동이 주최를 했고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나섰을 때 그 프랑스 파리 도로에 걸린 현수막이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인데 프랑스 파리에 걸린 현수막 내용과 같이 그 한국어와 영어로 나란히 적혀 있고 주최 측은 부정선거 규탄을 위한 지구촌 릴레이 촛불 집회가 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오늘 화제가 됐던 뉴스인데요.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에 물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이 때문에 그 전문가들과 언론이 이를 총체적인 인재로 현재 보고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우선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맹수사 전문 교육과정 그리고 관람객 대피 매뉴얼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위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사육사 신모 씨는 11일 수컷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해서 현재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신모 씨가 맹수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곤축학
박사학위를 가진 심 씨는 지난 1987년에 서울시에 입사를 해서 지난해 말까지 곤충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맹수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작 심 씨 본인은 곤충관에 남아서 근무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에 대해 안영로 서울대 공원장은 심사위원과는 곤충관에서 근무하면서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 호랑이사에도 세심한 관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사를 이동을 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곤충학을 전공해서 26년간 곤충만 다루던 사람을 맹수사, 그것도 호랑이 다루라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서 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유 같긴 한데요.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공원 측은 일단 사고가 일어난 펜스의 높이를 1.5m에서 5m로 높였고요. 맹수를 사육 방사장마다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람객 대피 통제 매뉴얼을 만들고 동물별 관람객 대피 동선 및 구역별 대피 장소 지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육사를 공격한 호랑이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뒤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호랑이에게 물린 심 씨 상태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심 씨는 호랑이에게 목을 물렸고요. 경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24시간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집니다. 네, 하루빨리 좀 쾌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네, 답은 확실합니다. 개똥 소설로 기자회견을 한 장로들을 고소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설인지 아닌지 밝혀지겠지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